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최고의 천재학자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붓으로 그린 아주 특별한 그림, 바로 시 한 편을 저랑 같이 감상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시를 쓴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그의 삶을 알아야 시에 담긴 그 깊고 아픈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읽던 그런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학문, 바로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였어요. 또 수원화성 지을 때에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중기를 발명한 정말 놀라운 과학자이기도 했죠. 이렇게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능력도 뛰어났으니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빛나던 삶에 아주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를 총애하던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죠. 그리고 그에게 닥친 시련은 바로 머나먼 땅으로 쫓겨나는 형벌, 귀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천주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는 그 신분 질서가 하늘의 뜻처럼 여겨지던 조선 사회에서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였죠. 결국 이게 빌미가 돼서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귀양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머나먼 귀향길에 오른 정약용은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외면하지 않고 붓을 들어 시로 남겼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입니다. 자, 시의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탐진촌요. 한자가 좀 어렵죠?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싫어요. 탐진은 정약용 선생이 귀양살이 하던 곳,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이고요. 초는 마을, 요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맞아요. 탐진이라는 마을에서 보고 들은 현실을 담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이 귀양지에서 백성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그들의 피눈물 나는 삶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아주 생생한 기록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이런 슬픈 노래를 짓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의 한 구절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마치 칠판에 판서하는 것처럼 설명할 테니 여러분도 그 의미를 잘 따라와 보세요. 첫 구절입니다. 새로 짠 무명이 눈길같이 고왔는데 여기서 무명은 목화솜으로 짠 하얀 옷감을 말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밤새 정성껏 짜낸 그 하얀 무명천이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처럼 아주 깨끗하고 고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옷감이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이걸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고요. 또 땀 흘려 일한 뒤에 얻는 아주 소중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눈길같이라는 이 표현에서 그들의 순수한 땀과 희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평화롭고 소중한 분위기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이방 줄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황두라는 아전, 그러니까 말단 관리가 나타나서는요, 자기보다 높은 관리인 이방에게 뇌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이 고운 무명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땀과 희망을 힘으로 빼앗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수탈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이 황도나 이방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양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똑같은 평민 신분이면서 다른 평민을 이렇게 쥐어짰던 거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빼앗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 두 구절에 나옵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불같이 독초까지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세금 독촉이 급하다고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어색하죠. 원래대로라면 3월 중순에 세금 실은 배가 서울로 떠나야 하니까 세금 독촉이 불같이 급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문장의 순서를 휙 바꿔서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관리들의 독촉이 얼마나 급하고 매서웠는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전이라는 말 보이죠? 이건 원래 토지대장에 등록이 안 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억지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월에 서울로 세금 실은 배, 즉 세곡선이 떠나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을 다그친 거죠. 특히 3월은 어떤 때냐면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져서 풀뿌리로 연명하던 보릿고개 시절이에요. 바로 그때 백성들이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와서 세금을 내라고 닥달했으니 정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 시가 단순히 황도라는 관리가 참 나빴다 이 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은 이 시를 통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시가 고발하는 현실을 딱 네 글자로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렴주구예요. 가혹할과 거둘렴, 벨주, 구할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죽일 듯이 빼앗는다. 정말 이 시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이죠. 이 가렴주구와 비슷한 의미로 가정맹어호라는 고사성어도 있어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선비가 깊은 산속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어요. 왜 우냐고 물으니까 호랑이한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다는 거예요. 선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무서운 곳에 왜 계속 사십니까? 어서 마을로 내려가시죠 하고 말했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나쁜 원님은 없으니까요. 호랑이에게 가족을 잃은 고통보다 관리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고통이 더 컸다는 거죠. 이 시 속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입니다. 이 시에서 작가 정약용은 단순히 무명을 빼앗아간 황두라는 한 사람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의 진짜 비판의 화살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약용이 정말로 비판하고 싶었던 건 황두 같은 개인의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힘없는 백성을 쥐어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전체의 잘못된 시스템, 즉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급 관리는 상급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상급 관리는 또 서울의 더 높은 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패의 사슬 속에서 가장 힘없는 백성들만 희생당하는 그 현실을 고발한 것이죠. 이 시는 200년도도 된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과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부조리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만약 나라면 정약용처럼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정약용의 탐진촌요는 단 4줄의 아주 짧은 시지만 그 안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죠.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